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반도체 기업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주 짧고 빠르게. 오늘은 가벼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패권 전쟁 많이 하죠. 패권 전쟁을 하는데 그 아이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또 반도체 패권에 대한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을 때 사실 미국하고 일본이 이미 한번 반도체 패권 전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D램 강국이 됐는데 요 메모리에서 이제 강국이 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반도체의 생산 산업에서 위축이 되게 된 건지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이제 막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30년 전과 현재 2020년 정도의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199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글로벌 탑10 반도체의 기업 보면 여기 지금 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츠, 미쓰비시, 뭐 파나소닉, 이 당시에는 이제 마스시타라는 이름이었고요. 어쨌든 이때 일본 기업들이 거의 뭐 꽉 잡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2020년 들어서 일본 기업들이 싹 없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보이죠. 이 표만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이 표만 딱 보면 일본의 반도체 기업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미국 반도체 기업이 증가를 했다. 그 다음에 뭔가 다른 국가 기업들이 등장을 하겠다라는 게 좀 보여지죠. 뭐 요런 특징이 이 표만 보면은 얼핏 보면 이렇게 딱 그렇게 보여져요.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볼게요. 이 D램 기업의 숫자가 감소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보면 기존에 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츠, 미쓰비시 뭐 이런 회사들, 파나소닉 이런 회사들이 예전에는 사실 거의 D램이 주력이었던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런 회사들이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 D램 주력 회사들이었어요. 지금 보면 삼성, 하이닉스 뭐 이런 회사들도 사실은 메모리의 주력인 회사들이죠. 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적으로만 보면 줄었다라고 좀 보여져요. 네, 줄었고 뭐 반도체 D램 기업 숫자가 좀 줄었다라고 좀 보여지죠. 뭐 이게 줄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업 숫자가 줄었다라는 게 좀 보여져요. 그리고 일본 회사들이 없어졌고, 일본 회사들이 거의 D램에 예전에는 D램에 많이 주력을 했었구나라는 게 보여지죠. 그러니까는 D램에 주력했던 일본 회사들이 좀 많이 쇠약해졌다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특이점이다라고 보여지는 건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같은 이런 이제 미국의 설계 회사들이 갑자기 이제 매출이 크게 늘었다. 그리고 이런 게 조금 보여지네요. 그래서 팹리스 회사가 좀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설계하는 회사들이 있으면 만들어주는 회사도 있겠죠. 그래서 파운드리의 대형 기업이 이제 등장을 했다. 그래서 어쨌게 보면 팹리스와 파운드리 이렇게 뭔가 기업이 분업화되는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반도체의 전체적인 글로벌 변화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의외에 예전에는 메모리 산업이 거의 일본이 꽉 잡고 있었는데, 이 메모리 산업 이외의 기업들이 사실 뭐 요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요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좀 줄었고, 그 다음에 시스템 LSI라고 하는 지금의 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하고 있는 거 외에 기업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 LSI사 반도체 기업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렇게만 딱 보니까 뭔가 일본이 완전 망한 것 같죠? 망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미 지금 보시면 이게 반도체 생산력만 가지고서는 반도체 생산하는 회사들만 가지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 기업이 많이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서 한 레벨을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 장비, 이게 국가별 반도체 장비 매출이에요. 보면 지금 미국이 한 4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한 27%, 지금 유럽이 한 2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미국, 일본, 유럽이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에 있어서는 뭐 절대 3강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가서 이 부품, 소재 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일본의 영향력은 훨씬 더 커져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뭐 사실 뭐 일본이 반도체 영향력에 있어서 예전보다 많이 조금 약해진 건 맞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엄청나게 약해진 게 아니죠. 일본,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에 있는 기업들, 일본, 유럽, 미국 이런 기업들이 아니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생산은 사실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일본이 굉장히
반도체에서 80년도에 전성기를 이루게 됐는데 그렇게 발전하게 된 배경이 있겠죠. 어떻게 하다가 일본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미국을 추월할 수 있었는지,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전부터도 사실 그런 것들은 있지만, 이 트랜지스터라는 개념은 사실 이 벨 연구소에서 처음에 이제 트랜지스터를 1948년도에 이제 개발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기술을 1950년도서부터 이제 특허를 제공을 했었다고 해요. 미국에서 일본으로 특허를 공개를 하고 특허를 주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그러니까 제조를 하는 거죠. 그 특허를 받아서 기술을 받아서 어떻게 만들면 돼 라는 이 기술을 받아가지고 그 기술 가지고 일본에서 열심히 만든 거예요. 일본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이제 다시 미국 기업에 로열티로 지불하는, 이제 요런 컨셉으로 한 30년 동안 일본이 계속 반도체 기술을 성장을 시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굳이 내가 안 만들고 그렇게 인원을 많이 필요로 하고 기술력을 많이 공장을 갖지 않고 있어도 이 로열티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면서 둘이 이제 한 80년도까지는 굉장히 이제 공생을 하면서 이제 서로 같이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제 요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1980년도 이후서부터 이제 조금 미국이 입장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보면 이 1980년도 이후서부터 보면 일본이, 물론 이거는 D램의 관점에서만 보고 하긴 한데, 일본의 관점에서 보니까 일본이 지금 요 주황색이 일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이 1980년도 정도서부터 갑자기 쭉 매출이 증가를 하죠. D램 매출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의 한 80% 정도를 일본이 거의 반도체의 판매량 세일을 거의 이제 독점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이 이제 과독점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보니까 D램에 있어서는,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그래픽 카드가 어마어마할 필요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비그래픽 카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었고, 사실은 이제 컴퓨터 이러면 사실 계산기에 들어가는 거 정도, 시계, 전자시계, 그리고 이제 이때서부터 사실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CPU와 D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제 요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D램 산업에 있어서는 미국이 점점 추락하면서 한 10% 시장 점유율 1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한 20% 언더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여지껏 이제 반도체 로열티를 받았는데, 기술을 제공해주고 로열티를 받았는데, 이게 로열티 수익도 점점 반도체 그 특허 기간 만료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로열티도 좀 줄고, 그러면서 공장을 짓고 직접 생산을 하지를 않다 보니까 점점 생산 기술력에 있어서는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술력에 있어서는, 생산 능력에 있어서 미국이 점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막 열심히 만들려고 했었는데, 일본이 워낙에 대규모로 그 다음에 싸게 시장에 막 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D램을. 그래서 시장에 막 풀기 시작을 하니까 일본이 이제 점유율에서 미국을 추월을 하고, 한 1980년대 후반 정도 가서는 D램 점유율에 있어서는 이제 월등해지는 거죠, 일본이. 이러니까 이제 미국이 굉장히 불안감을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인텔이 이 D램을 처음에 개발을 한 건 인텔에서 개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텔에서 개발을 했었는데, 이때 인텔이 그 일본의 시장에다가 이제 저가 공세를 퍼부니까, 이때 사실 이제 미국과 일본의 1차 치킨 게임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때 이제 너무 시장에다가 싸게 막 풀려나니까, 일본 기업들이 대량 생산해서 막 풀기 시작을 하니까 D램 가격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인텔이 버티다 못하고 이제 D램 산업을 아예 포기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CPU만 만들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D램 산업을 이때 인텔이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거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제 D램을 만든 회사가 D램을 포기를 해버리는 상황까지 가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일본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불공정 거래 제소도 하고, 마이크론에서도 왜 일본에 있는 NEC, 히타치, 미쓰비시, 도시바 이런 데서 반덤핑을 하고 있다, 덤핑을 하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제소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일본은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을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또 일본이
너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 물론 이 외 반도체만의 문제는 아니었었겠지만 그때 이제 1985년도에 이제 일본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서독 독일의 이제 원체 경제력이 커지다 보니까 요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플라자 합의라는 거를 통해서 마르크화와 그 다음에 엔화의 가치를 이제 막 올려버리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를 내려서 미국 기업들의 이제 경쟁력을 확보해주고자 하는 이제 그런 합의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또 반도체 입장에서 또 보면 미일 정부 간에도 이제 뭐 무역 협정이라는 걸 하죠. 그래가지고 너무 반덤핑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원가가 얼만지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서는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른 경쟁 기업들을 죽이기 위해서 너무 반덤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원가도 좀 공개를 해라. 뭐 이런 요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반도체 업계가 완전히 여기서 사라지면 안 되니까 전체 시장 점유율의 20%는 미국 회사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상향 요구도 이제 일본 측에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봤더니 그래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 시즌이죠. 그래도 이게 그래도 잘 해결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또 한 10년 동안 이제 또 막 계속 무역 분쟁을 하는 거죠. 이거 왜 안 지켜주냐, 왜 안 지키냐, 왜 원가 공개 안 하냐, 뭐 이러면서 계속 무역 분쟁을 거는 거예요. 뭐 관세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압박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압박을 못 이겨서 사실은 일본 기업들이 이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게 돼요. 10년에 걸쳐서. 그래가지고 1997년도가 됐을 때 이제 점점 일본 기업들이 점점 하향세로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제 다시 매출이 오르게 되는 이제 요런 현상이 생기죠. 이때 이제 한국 기업이 여기에 틈바구니에 이제 살짝 끼어들게 돼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에 살짝 들어가게 되죠. 이때 이제 한 1997년도에 삼성 반도체가 이제 매출 7위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99년 정도가 됐을 때 이 봤더니 이게 미국이나 이제 한국 기업들한테 일본 기업들이 경쟁력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인텔이나 이런 CPU 만드는 회사에 대항할 거는 아니었고, 이제 거기에서 대항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D램 부분이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는 한국 회사들이 삼성전자가 이제 막 점점 점유율을 올려가고 있는 거죠. 점점 크게 마이크론이나 미국 회사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있었고, 하여튼 한국 회사들과 이제 미국 회사들이 이제 점유율을 계속 올려가다 보니까 점점 일본 회사들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경쟁력을 올릴까를 일본 이제 정부나 일본 기업들에서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점유율을 다시 가져와야겠다 해가지고 일본의 이제 거대 기업 NEC, 히타치, 미쓰비시 이 세 개 회사들이 D램 사업을 전부 다 통합을 해요. 이 워낙에 D램 산업 자체가 이제 치킨 게임이다 보니까 점유율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 거대 기업 세 개가 이제 합작을 해서 D램, 이제 일본의 유일한 D램 생산 회사를 거대 기업을 하나를 탄생을 시키죠. 그걸 이제 엘피다라는 회사를 이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엘피다가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할 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거대 기업이 일본의 이제 유일한 D램 생산 회사가 등장을 했다. 그런데 보면 이제 그때 이제 일본의 거대 기업들이 등장을 했는데, 보면 여기에서 보면 2008년도에서 이제 2019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기업들이 또 싹 빠졌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좀 올라오고 미국 기업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때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2008년 뭐 요때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07년 정도 이제 딱 됐을 때 보니까 이게 대만 회사들이 대만에서 봤을 때 이게 한국이 갑자기 이제 경제 성장률이 갑자기 확 증가를 하게 되니까 이제 대만에서 봤을 때 한국을 이제 좀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한국이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D램 사업의 회사들이 굉장히 매출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도 우리도 사실 자원도 없고 한데 그러면 이제 D램 산업에 그러면 우리도 한번 뛰어들어 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공적 자금과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대만의 D램 회사들이 이제 대거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또 글로벌 금융위기도 함께 생기죠. 2008년도에.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극단적인 가격 인하 경쟁이 여기서 또다시 치킨 게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이제 가격을 있는 대로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2009년에 이제 매출을 보게 되면 삼성은 그래도 약간 흑자를 기록을 하긴 하죠. 근데 다른 회사들은 보면은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을 해요.
그러다가 2009년도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키몬다라는 회사가 이 D램 산업에서는 사실은 이제 점유율이 한 2위 정도 됐었던 회사인데 키몬다가 이제 파산을 하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엘피다도 엄청 적자가 많고요. 대만 회사들도 이제 막 투자를 했는데 아직 수익을 본 적도 없는데 우선은 손해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팔면 팔수록 손해인데 계속 서로 만들어서 막 팔고 있는 거,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앞에 있는 이제 크게 나눴을 때 이제 세 개 회사가 이제 살아남게 되는데, 이때 보면 삼성은 그래도 수익을 내죠. 이때 삼성이 수익을 냈었던 이유는 이때 당시에 삼성은 그래도 장기 계약건이 좀 많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반도체 메모리 가격 인하되기 전부터 계약을 몇 년도에서부터 몇 년도 거까지 우리가 가격을 얼마에 납품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장기 계약건이 많다 보니까는 그나마 삼성은 조금 흑자를 냈었고, 다른 기업들은 뭐 사실상 거의 뭐 적자로 위주로 운영이 됐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삼성이 이걸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턴키 계약건이 좀 많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회사에 근무했을 때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8년도가 지나고 나서 이제 금융위기가 조금 안정화되고, 이때서부터 뭐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또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또 이제 D램이 안정화를 점점 되찾고 점점 수익을 내기 시작을 해요. 반도체 D램을 만드는 회사들이 점점 수익을 내기 시작을 하니까 2010년 정도가 됐을 때 대만 기업들이 한번 투자를 했는데 이게 폴싹 망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손해봤는데, 투자를 했었고 손해봤는데 여기서 포기하기는 너무 아깝다 싶어서 대만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이제 투자랑 증산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차 치킨 게임, 이걸 이제 3차 치킨 게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증산 선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출혈 경쟁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서부터는 뭐 사실은 이 세 개 회사들이 기존에 이제 기술력도 그렇고 생산력도 그렇고 이제 다른 회사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실상 이제 대만 회사들이 거의 다 이제 철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일본 회사도, 일본의 엘피다라는 회사도 크론이라는 회사에 이제 인수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이제 엘피다가 인수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상 이 D램 시장에서는 절대 3강 구도를 갖게 돼요. 지금 보시면 뭐 다른 4위 회사들부터는 사실 점유율이 뭐 게임이 안 되죠. 뭐 점유율이 10분의 1도 안 돼요. 얘네들의.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지금 D램 시장에 있어서는 뭐 절대 3강 구도로 개편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D램 시장에 있어서는 이렇게 굉장히 치킨 게임을 많이 했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이 세 개의 기업들이 뭐 전체 D램 시장에서는 94%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이 세 개 업체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요 세 개의 회사에 이제 두 개 회사를 이제 우리 뭐 한국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런 히스토리를 이제 봐왔었고요. 이게 이제 국내 회사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D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예전에는 D램 시장의 비중이 굉장히 컸었긴 한데 점점 사실은 이 D램 시장보다는 이제 점점 시스템 반도체나 이 기타 반도체 시장이 점점 비율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그래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원체 이 시장과 이 시장이 점점 반도체 시장 비율이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조금 축소되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하지만 반도체의 수요는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절대적인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비중이 조금 작아졌다, 다른 쪽이 원체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절대적인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는 점점 이제 많이 필요할 거고, 앞으로도 종류는 점점 다양화될 거고, 그리고 이게 또 국내에 있는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회사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D램 반도체에서 굉장히 이제 큰 규모로다가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그런 회사들이, 그런 대기업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도 어쨌든 메모리 사업은 계속 도전을 받더라. 그래서 그때마다 출혈 경쟁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휘청휘청해지더라. 그래서 이력을 봤더니 처음에는 미국이 D램 시장에서 메모리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패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이 그 패권에 도전을 해서 일본이 패권을 다시 뺏어오게 되고 D램 시장에 있어서는 패권을 뺏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이 패권을 뺏어온 거를 또 미국이 그 패권을 뺏어오기 위해서 둘이서 이제 출혈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때 한국이라는 한국의 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거기서 갑자기 D램 산업에서 패권을 한국이라는 제3국이 이제 신흥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신흥 기업들이 다시 또 패권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D램 산업에 치중하고 있던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이, 그리고 유럽 기업들이 이제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되고, 뭐 파산도 하고, 다른 회사에 인수도 되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이제 별로 없더라.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이게 또 대만이나 이런 기업들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어떤 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때마다 출혈 경쟁을 계속 해야지 되고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완전 도태가 되는 시장이 사실은 메모리 산업군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 반도체나 이제 기타 반도체 이렇게 해서 좀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노력들을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나 뭐 삼성 입장에서도요. 그리고 또 다변화가 가능해지는 게 보면 최근에 이제 뭐 전기차도 그렇고요. 이제 무선 전기차 시장이 이제 점점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무선기기들이 계속 등장을 하다 보니까 점점 무선기기들이 등장을 한다는 건 작은 프로세스들이 AP들이 등장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도 필요하게 될 거고 AP도 필요하게 될 거고 그리고 또 무선기기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는 배터리가 어쨌든 수요가 계속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할 거다 이렇게 보이죠. 그 배터리가 증가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뭐 파워 반도체라고 하는 전기차에서도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충전량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 전압을 계속 올려줘야지 되는데 그 전압을 올리는데 필요한 게 이제 또 파워 반도체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SiC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이제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에서 SiC 반도체로 이제 뭐 여러 가지 SiC 반도체가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이런 현상도 조금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AI가 점점 확대가 될 거다. 그리고 대형 서버 시장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는 서버들은 점점 대형화가 돼 가고 그때 이제 대형화되는 서버 또는 AI의 AP, 그다음에 GPU, 그다음에 메모리 이런 것들이 이제 대량으로 이제 B2B 형태로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근데 굉장히 다양하게 커지고 있더라 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그렇게 메모리 사업만 계속 유지를 해서는 출혈 경쟁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 국내 회사들도 아니면 기존에 없던 아니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국내의 회사들에서도 점점 이런 시스템 반도체나 이제 기타 반도체, 파워 반도체 등의 이제 기타 반도체 쪽으로 이제 시장을 조금 확대를 하고 시장을 조금 다변화하려는 이제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얼마 전에 보니까 삼성에서도 SiC, 삼성 하이닉스 이런 데서도 점점 이제 SiC 반도체 시장에도 좀 집중을 하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시장에도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스템 LSI에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